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그 1장의 그 1절을 나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올린 동영상은 작년에 그 단국대에서 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했던 것을 올렸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의 이제 동영상을 작년 거를 갖다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좀 내용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따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젠더 트러블의 그 1장이 이제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 6개의 절까지 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2절을 이제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1절에 대해서 약간 더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절과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3절까지 이렇게 오늘 좀 나가려고 좀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주체로서의 여성들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1절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사법적 권력 혹은 법이나 혹은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재현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 어, 주체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져 있는 주체를 갖다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들을 생산을 한다.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은폐하면서 그러면서 재현하는 척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87쪽에 이제 보시면은 87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그 권력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의 이중적 기능은 사법적 기능, 이 사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법의 위반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적 기능. 이 생산적 기능은 바로 이 주체를 갖다 생산한다는 이야기겠죠. 자신이 재현할 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현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주체들은 그 주체로부터 이제 배제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버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은 법 앞의 주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는 은폐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법 앞의 주체라는 것, 이 바로 이제 주체가 바로 법 앞의 주체인데요. 법에 앞서 있는 법이 재현할 어떤 이런 식의 의미로서의 어, 법 앞의 주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각주 2번을 보시면은 그 법 앞의 주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어디에 준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책 전체에서 언급되는 법 앞의 주체는 카프카의 우와 법 앞에서를 데리다가 해석한 바를 추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앞의 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푸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알피셀, 그 다음에 라강 이런 사람들의 좀 준거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좀 그 추가해야 될 또 이런 거가 바로 데리다, 특히 데리다의 그 카프카 독해, 이 부분을 갖다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장의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그 버틀러가 또 그 어떤 전복적인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데리다가 거기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방식으로 좀 준거를 이루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의 이 그 법앞에서의 해석, 그러니까 카프카의 법앞에서에 대한 데리다의 해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카프카의 법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그 농부가 혹은 시골 사람이 그 법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이제 호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을 찾아갑니다. 법을 찾아가서 가니까 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그 어떤 그 건장한, 굉장히 그 몸집이 좋은 그런 어떤 그 게이트 키퍼, 그러니까 뭐 수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수문장이 그 문을 갖다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좀 그 들어가서 좀 법에 좀 호소할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해주길 요청을 하는데, 그때 수문장이 이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몸집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완력으로 그를 쓰러뜨리고서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게다가 그 게이트키퍼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만약에 너가 나를 갖다가 뭐 밀어내고 이 문을 진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있고, 그 문 앞에는 더 건장한, 더 몸집이 좋은 그런 어떤 그 수문장이 있다. 그 뒤에도 또 있고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법에 호소할 것이 있고, 그 중요한 어떤 호소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어, 그냥 포기하고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겠다, 법이 들어오도록 허락해 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네 맘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수문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늙고 머리도 하얘지고 뭐 이렇게 이제 돼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죽을 때가 거의 다가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그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은 바로 당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문이다. 당신만이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늦어버렸고, 그래서 이 문은 닫아버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데리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수문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법 앞에 이제 법 앞에 before the law, 법 앞에 어떤 주체가 와가지고 이제 서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법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의 안쪽에 법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리다의 이제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법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오히려 이 안과 그다음에 밖, 이 사이에 있다. 바로 이 문이 있는 바로 이 공간에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주체가 안쪽으로 법이 있다고 가정되는 그 안쪽으로 진입하는 이 사이에 그 문에서 수행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예컨대 이런 지금 이 사람도 자기가 뭔가 호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법에게 호소할 일이 있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진입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법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법을 갖다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법을 갖다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저항, 말하자면 법에 의한 이 진입에 맞선 어떤 저항, 이 저항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행위 혹은 실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 혹은 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정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안과 우리는 이제 기존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그것이 내부를 이제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이제 그 법의 권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이라는 것도 과거에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수행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행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생산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이제 그렇게 생산된 법을 갖다 변형시키거나 또는 전복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법을 정초하는 것도 바로 이 주체들의 어떤 수행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법의 위치는 이 안쪽이 아니라 사이다, 인비트윈이다 라는 식으로 데리다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키퍼가 이 문은 바로 너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너만이 이 문을 갖다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릴 때 바로 이 주체가 말하자면은 이 법 앞에 있는 이 주체가 법의 성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 이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 안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말하자면 잘못된 어떤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우화가 바로 이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는 우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데리다하고 논쟁을 하는, 예를 들면 아간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별 상관이 없고, 이러한 어떤 데리다의 해석을 이제 참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버틀러가 완전히 데리다하고 일치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말하자면 밖과 안 사이에 있는 이 사이 공간에서 수행적인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법이 법 앞에 있는 이 주체를 갖다가 수행적으로 생산한다. 또는 수행적으로 규제하고 특정한 방식의 어떤 주체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 법이 주체를 생산하는 이 수행에 대해서 지금 버틀러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후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수행적 공간이 또한 다시 이런 어떤 변형이나 또는 법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어내는 전복적인 어떤 수행의 어떤 공간으로, 사이 공간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리다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진입의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버틀러는 그 차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말하자면 이 법이 그 법 앞의 주체를 갖다 수행적으로 생산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다보다 조금 더 확장된
확장된 좀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데리다보다는 뭐 푸코나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피세르나 라강 뭐 이런 사람들의 좀 논의하고 맥락이 좀 더 부합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수행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수행적인 공간이 사실상 모든 정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적인 공간 바깥에 혹은 그 수행적인 공간의 그 진입의 어떤 게이트 안쪽에 어, 안이나 또는 바깥에 이렇게 그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항상 이 수행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버틀러의 사유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이 버틀러가 다른 어떤 뭐그 버브아르라든지 무슨 뭐 리스 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다른 이론가들 꼭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론가들과 늘 어떤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럴 때 바로 이 지점 말하자면 정치의 공간은 바로 이 사이 공간에 있다라는 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항상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2쪽에 이제 보시면은 92쪽에 보시면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문단 명백히 페미니즘의 정치적 과제는 마치 그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재연의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재연의 정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주체를 갖다 재연을 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를 갖다 의미할 텐데 그런데 이 재연의 정치를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재연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 아니야? 무엇인가 어떤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체들 그러니까 여성들이라는 어떤 주체를 갖다가 대표하고 재현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맹목지점,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헌의 정책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버틀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와 정치의 사법 구조는 당대 권력의 장을 구성한다. 이 권력의 장 바깥에는 어떤 지위도 없으며 오직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관행을 꼬집는 계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이러한 비판의 출발점은 역사적 현재이다. 그리고 그 과제는 이렇게 구성된 틀 안에서 정체성이 범주에 대한 비판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대의 사법구조가 생산하고 당연시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든 정체성에 대한 비판 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현 그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방금 전에도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 사이 공간에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있는 바로 그 수행적 공간 안에서 구성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그 주체를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이 바로 재현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재현의 공간인데 그 재현의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재현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사이 공간에서 무엇인가 교란적이고 어떤 전복적인 그런 어떤 개입적인 어떤 실천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비판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현의 정치를 갖다 거부를 하면 말하자면 재현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재현 이전이나 뭐 혹은 이후 혹은 바깥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전복적 정치의 가능성을 갖다 이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현의 그 공간 안에서 배치들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배치들을 바꾸고 어떤 그 이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수행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재현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이 버틀러가 이제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일장 전체 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94쪽의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페미니즘에서 재현이란 아마도 여성 주체가 그 어디에서도 가정되지 않을 때에만 의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부연이 되는데요. 재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현을 어떤 여성들이라는 자명한 어떤 주체 없이 가정하지 않고 그런 주체를 가정하지 않고서 사고를 어, 해야 한다. 이 재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이었고요. 2절 2절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2절은 이제 제목을 보면 섹스, 젠더, 욕망의 강제적 질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섹스하고 성별을 의미합니다. 성별, 섹스와 그 다음에 젠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안에서 이제 영어에 좀 고유한 어떤 그 구분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장르, 장르라는 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건 섹스하고 젠더의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일종의 뭐 종류라는 뭐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장르라는 게. 그런데 이 장르라는 말이 그렇게 두 가지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권에서 이제 섹스하고 젠더는 어,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데 섹스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인 성별을 의미하고 젠더라는 거는 문화적인 성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구분에 입각해서 그 기존의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버틀러 이전에 그 페미니스트들은 말하자면은 이 생물학적인 것에 의해서 여성들이 규정되어진다라는 사고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섹스하고 젠더를 완전히 이제 구분을 하면서 어떤 불연속을 갖다 이제 가정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섹스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젠더라는 이 차원, 문화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어떤 것이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의 어떤 그 일종의 운명 같은 것으로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게이라든지 뭐 이런 동성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섹스의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되기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젠더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LGBT 같은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식의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변희수 하사가 그 하사에 그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또 뭐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입학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서 또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 동아리들이 그때 그 페미니스트 동아리들이 반대 의사를 갖다 이제 표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신문에 뭐 칼럼 같은 것들을 이제 기고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 섹스라는 것과 젠더라는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젠더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는 이런 사람들을 좀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주장을 펼치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버틀러는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젠더라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 우리가 생물학적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이 섹스까지도 구성되는 것,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충격적인 비판을 갖다가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젠더 트러블을 이제 몇 해 동안 좀 가르쳐 왔는데, 학부생들 가운데 이제 가장 말하자면 이런 어떤 지금 버틀러의 주장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경우에, 보통 이런 식의 구분, 말하자면 섹스라는 건 생물학적인 성별이고, 그다음에 젠더라는 것은 문화적 성별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여성들의 페미니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 왜냐하면 여성들의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섹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틀러를 갖다가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버틀러는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로 삼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몇몇 학생들의 이제 그런 거부는 사실은 생물학이 바로 여성의 운명이다라는 식의 굉장히 과거의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좀 저항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갖다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어떤 이제 주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구분을 통해서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뭐 트랜스젠더나 이쪽에서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여성,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런 페미니즘만은 난 사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과거를 굉장히 회기를 하고, 사실은 다양한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들에 반하는 어떤 실천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버틀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섹스마저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갖다 이제 펼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갖다 먼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섹스라는 거는, 그렇다면 젠더는 뭐 문화적이라고, 섹스가 생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게 도대체 뭐냐? 말하자면 이 섹스라는 생물학적인 섹스를 결정하는 어떤 것은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우리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구분을 갖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통 그런 거죠. 염색체가 결정을 한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틀러가 이 책의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284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284쪽에 그래서 결론적 비과학적 후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짧은 절도 아니고 짧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버틀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XX 염색체하고 그다음에 XY 염색체가 성별을 갖다 이제 결정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 어,
286쪽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다시 넘어갈 텐데 다시 갈 테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 부분부터 먼저 읽어보면 두 번째 문단의 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그러니까 조사된 대상들 중 일부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학적으로는 남성으로 지칭되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염색체를 보니까 XX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XX 염색체를 또 그중 일부는 XY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학적으로는 여성으로 지칭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염색체를 보면 XY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들의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가정의 일부는 인구 중 좋기 10%는 XX 여성과 XY 남성의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변종 염색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변종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헐모프로다이트 그 양성인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의 외관상 신체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색체는 반대편이라고 가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의 성별, 생물학적인 섹스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 염색체라기보다는 염색체 안에 있는 어떤 요소, 어떤 요인, 일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을 갖다가 페이지라는 이 사람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끄는 어떤 그 팀이 했었고 그래서 285쪽에 이제 보시면은 1987년 말 MIT 연구자들이 성의 비밀스럽고 확실한 결정인자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데이비드 페이지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Y 염색체상에 Y 염색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Y 염색체상의 어떤 유전자, 어떤 지배 유전자가 있어서 이것이 Y 염색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인으로서 이 지배 유전자가 생물학적인 섹스를 갖다가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TDF 고환 결정인자 이런 식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런 어떤 Y 그러니까 XX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X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Y 염색체 안에 이런 어떤 인자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증명이 되어지고 이 고환 결정인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죠. 이것이 그런데 때로는 부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염색체가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TDF 고환결정인자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것이 생물학적인 섹스를 갖다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이제 쓰고 그리고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87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브레이도 페이지에게는 이 DNA 연쇄의 발견 때문에 가능해진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성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 그 DNA 연쇄가 여성의 X 염색체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TDF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Y 염색체 안에서 이 그 남성적 성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지배적인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XX 염색체 안에도 그게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페이지와 그 팀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냐면, 페이지는 이런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 남성에게는 이 유전자 연쇄가 존재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부재한다는 것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그보다 이는 남성에게는 능동적으로 존재하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또 말하자면 좀 궁지에 몰려서 남자 같은 경우 똑같이 지배 유전자인 고환 결정인자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X에도 있고 Y에도 있는데, 근데 Y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있고 X에는 수동적으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사르캐스틱하게 그 괄호 열고서 아리스토텔레스 만세, 능동성과 수동성,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어떤 사고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르캐스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쭉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다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좀 결정적인데요. 290쪽에 보시면은 290쪽의 위에서 5번째 줄에, 여기서 결론은 성차에 관한 한 합당하고 입증 가능한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상대적 지위와 젠더의 이분법적 관계 자체와 관련된 문화적 가정들이 성을 결정하는 연구의 틀을 정하고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그때 1987년 뭐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떤 결정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 염색체 안에 어떤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하려는 노력이 거기서만 그쳤던 것은 아닐 테고, 계속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무엇이 결정하는지 현대 그 생물학이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형사 그 경찰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DNA를 검출을 해가지고 범행 장면에서 뭐그 범행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갖다 이제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DNA를 검출을 해가지고 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갖다 알아내려고 할 때, 그 아직까지도 말하자면은 이 DNA의 염색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별을 갖다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그 결정인자를 우리가 완전히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찾아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생물학적인 남자라고 가정되는 이 남자와 그다음에 여자의 이 이분법을 그런 연구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이 섹스를 디터민 하느냐라는 연구를 진행할 때 이 이분법을 미리 전제하고, 남자라는 것이 생물학적 남자라는 것이 있고 생물학적인 여자라는 것은 있어. 이거는 분명해. 그건 확실히 주어진 사실이야. 그리고 나서 이 틀거리 안에서, 이 이분법적인 틀거리 안에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무엇이 결정하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어떤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아닌 다른 성, 또 다른 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 이거를 전제 자체에서 말하자면 부정하고 나서 이제 증거 찾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이거를 증명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증거 찾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증거를 찾는 거는 그래서 이미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가 있고 생물학적인 여자가 있다라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배제해 놓고, 그래 놓고서 이제 증거 찾기에 이제 몰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찾아진다고 해서 또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 동성애적인 어떤 그 행위들을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리고 동성애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을 갖다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종이 전체 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리고 그 종류는 약 1000종, 1000종 정도의 1000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화적인 동물의 문화라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화의 투영일 뿐이지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동물들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성애적인 어떤 성.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성적 액티비티가,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개의 성만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것만이 생물학적인 섹스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 어떤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와서요. 94쪽에 오시면은 페미니즘 주체의 균열이 시작된 것. 그것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생물학은 운명이라는 공식을 논박할 의도였던 섹스와 젠더 간의 구분, 그 전에는 너는 생물학적인 여자니까 여자의 운명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여성을 갖다가 이제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그러면 섹스하고 젠더의 구분을 통해서 그, 그것을 해내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페미니즘 주체 균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95쪽에 보시면은 어, 젠더가 성별화된 몸이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문화적 의미라면 어쨌든 젠더가 섹스에서 따라 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버틀러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이 젠더하고 섹스를 갖다 구분을 했을 때 젠더라는 것은 섹스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극한으로 밀고 가면 섹스 젠더의 구분은 섹스로 결정된 몸과 문화로 구성된 젠더 간의 극단적 단절을 시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누구죠? 보부아르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생물학이겠죠. 그런데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하자면 이 젠더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젠더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제 규정되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뭐 어떤 자유로운 어떤 코기토가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젠더를 자기가 걸치고 있던 젠더를 벗어 던지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갖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을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운명 속에 종속시키려는 어떤 그런 담론들을 갖다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담론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단절을 갖다 섹스하고 그 다음에 젠더 사이의 극단적 단절을 시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분법적 젠더 체계의 존재는 은연중에 젠더가 섹스를 모방하는 관계라는 생각. 그에 따라 젠더는 섹스를 반영하거나 혹은 섹스의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고 있다. 이 구성된 젠더의 위상이 섹스와 완전히 별개라고 일원화되면 젠더 자체는 자유롭게 떠도는 인공물이 된다. 그 결과 남자와 남성적인 것은 남자의 몸을 의미하는 만큼이나 쉽게 여자의 몸을 의미할 수 있고 여자와 여성적인 것은 여자의 몸을 의미하는 만큼이나 쉽게 남자의 몸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때 말하는 섹스 혹은 젠더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의미가 주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섹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적인가? 해부학적인 것인가? 염색체인가? 호르몬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을 봤듯이 사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섹스는 또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되어 왔더라.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것이죠. 섹스에는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가 진짜 있는지 없다고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초역사적인 어떤 그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가 나올 테지만 그렇지만 섹스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그 얘기가 달라지죠. 각각의 성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다른 역사를 갖는 것인가. 남자가 규정되는 방식이 과거에 남자가 규정되는 방식, 또 지금 규정되는 방식, 또 앞으로 규정되는 방식, 과거에도 또 여러 다른 시대에 규정되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어떤 초역사적인 어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성의 이원성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있는가, 성의 이원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궁금해하고 그것을 갖다 연구했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몇 줄 내려가서요. 57줄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섹스가 불변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 지금 논쟁 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확고한 어떤 그 기정사실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아무튼 섹스라고 불리는 이 문화적인 구성물은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섹스와 젠더는 전혀 구별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섹스하고 젠더를 갖다가 구별을 했는데 이거를 구별을 했는데 특히 영어권에서 구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섹스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이분법적인 이성애적인 그런 어떤 성별 구분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산되어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이 또한 각각의 성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들을 또한 이제 살펴보면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섹스라는 것 자체도 항상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언제나 이미 문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더라. 아까 전에 그, 염색체 문제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염색체는 무슨 인자, 결정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섹스,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이 섹스 체계 자체를 전제하고 그것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그 두 가지를 갖다 구별을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인자를 갖다 증거를 찾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할 때 그때 이 먼저 맞다고 가정되는 이 이분법적인 섹스 체계 자체는 이미 문화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말하자면 이 이분법적인 섹스 체계를 생산하는 장치, 권력의 장치, 이 장치가 바로 젠더라는 이성애적인 젠더 체계가
말하자면 자연적이라고 가정되는 이 섹스를 생산하는, 전에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어, 법이 있다고 했을 때 또는 권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권력이 이분법적인 젠더를 가지고서 법 앞에 자연 안에 법에 앞선 문명에 앞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 자연 상태 속에 어떤 섹스가 있다. 두 개의 섹스. 이것만이 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 주체를 생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섹스만이 두 개의 그 자연적인 섹스만이 정치적인 재현 혹은 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나머지 섹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섹스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그 비정상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표를 하거나 재연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7쪽에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젠더는 섹스 자체가 설정되는 바로 그 생산 장치를 지칭하기도 한다. 좀 내려가서 젠더는 성적으로 구분된 자연이나 자연적 섹스가 담론 이전에 문화에 앞서서 그 위에서 문화가 행해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표면으로 생산되고 설정하게 하는 담론적 문화적 수단이라는 이 젠더 자체가 이 말하자면은 두 개의 자연적인 섹스 이것들이 문화에 앞서서 생산되어지는 그 생산할 때 사용되는 담론적 문화적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 자체도 늘 이런 어떤 젠더에 의해서 규정된 이성애적인 젠더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틀을 그 전제를 먼저 갖고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쪽에 마지막으로 담론 이전에 섹스라는 것, 그 담론 이전의 섹스라는 자연적인 섹스 이런 결과를 생산하면서 바로 그 담론적 생산 작용을 은폐시키는 자기가 생산해 놓고서 그 생산하지 않은 척하고 자기는 단지 주어진 것을 재현한다고 말하는 그런 메커니즘, 권력 관계를 포괄하기 위해 젠더의 공식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절이 이제 끝납니다. 사실 오늘 세 번째 절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겼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 53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번에 3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 좀 나름 좀 짧기 때문에 3, 4절을 같이 묶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